회사에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홍주신문에서도 아까 보니까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 토론 세 분이 계신데 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방청객 이야기 듣고 또 발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중간에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는 먼저 지난번 44 원래 세미나 할 때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하성주 변호사님께 법적인 문제 포함해가지고 혹시나 황준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 포함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발제를 맡아본 분들도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황바람 박사님 발표하고 홍정기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어쨌든 두 분의 황바람 박사님이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좀 현실에 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하는 거라면 황정규 교수님은 조금 더 큰 차원의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또 면단위 자체가 강화돼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하는 바이고 황바람 박사님이 이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정체성이 뭐냐, 주민자치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들이 현금감을 못 느낄 수 있다. 지금 상황이라는 반복되는, 그러니까 통계를 해서 뭔가를 정했는데 통계에서 정한 것이 집행될 수 있는 통로가 아까 황경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을 통하지 않으면 면회 주민총회에서 의제를 정하고 투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그런 참여 행위라는 건 현금감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지고 이런 건데 참여를 했는데 이제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주민총회 해봐야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황바람 선생님 말씀하신 정체성과 현금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정체성이 뭐냐, 주민자치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주민자치회든 주민총회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현금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사실은 황바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 제안하신 방안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약간 단기적인 방향일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방안일 수밖에 없고 당장적으로 필요한 것들.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설득을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또 아까 황교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다. 면 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어떤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하는 데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데 항상 큰 틀의 변화는 또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틀의 방향이 없으면 단기적인 방안 가지고 설득하거나 뭔가를 해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이 주제 면 단위 자치를 강화하는 것, 또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좀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방향을 잡고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향인데 중장기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당장에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분의 말씀이 사실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방향은 뭐냐? 저는 이제 면이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게 지난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이 지방자치단체화하는 게 장기적인 방향이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의 면사무소, 지금 이제 있는 면사무소가 확대 강화돼야 되는 거죠. 확대 강화되는 방법은 아까 황준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가 다 권한이 다시 지금 군청에 있는 권한이 면으로 와야 되고 인원도 인력도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면 사무소라는 집행부가 강화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심의기구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셈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는 면의회 같은 걸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다만 그 면의회의 결정권의 범위는 상당히 좀
인구가 좀 작은 면 같은 경우는 면의회에서는 조금만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도 되고 좀 면의 인구가 뭐 그래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면들도 있습니다. 좀 큰 면들은 그런 면들은 현실적으로 주민총회에서 많은 걸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면의회가 좀 더 가지고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그 면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죠. 면의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건지 주민총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건지.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는 면의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면의회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이 있지만 군의회가 있고 군의회 사무국이 있잖아요. 군의회 사무국에도 직원들이 있고 요번에 군의회 사무국 직원이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만약 주민자치회가 면의회라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사무국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려면 아까 한바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보다 인력도 더 필요한 거고 사실은 또 쓸 수 있는 예산도 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방향이라면 주민자치회가 면의회로 나가는 게 방향이라면 그리고 사무소가 집행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 가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1950년대 수준으로 정말 사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제 생각은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지금 홍성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기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면집행부와 면의회 정도를 가려면 그건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국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방향이 맞다면 홍성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아까 서울의 중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나가면 되니까 이런 방향 가해서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한다는 개념으로 홍성군이 먼저 한다는 개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을 좀 잡는다면 주민자치회가 또 당장에 확보해야 될 역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홍성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통과돼가지고 지자체별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이제 그나마 좀 조례를 제대로 만든 지역은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은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라는 형태로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시나 군 단위에서 이게 그냥 시청이나 군청에서 무슨 센터 만들고 탄소중립 무슨 센터 만들고 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에서는 면 단위부터 뭔가 주민들이 좀 생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뭔가 좀 실천도 하고 이래야지 실제로 뭐가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탄소중립 기본조례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나 추진주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홍성군도 만약 조례를 만들면 그런 내용이 들려드려야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여수나 창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수나 창원에서 만든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통해서. 별도로 공모 절차를 밟아서 별도로 추진위를 만드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참 혼란스러워지죠.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가 아까 보시면 환경과 관련된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홍성군에서도 나온 의제들 보면 축사 악취 문제가 다 교육하고 관련된 거고 축사 문제라든지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의제인데 그 의제를 다룰 읍면 단위 주체를 또 추진위원회를 또 주민자치회하고 별도로 만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주민자치회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탄소중립 같은 아주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과제와 관련해서 좀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환경 분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주민자치회가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별도로 또 뭐 주민주체를 만드는 것도 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요즘에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또 뭐 농촌회각이라고 해서 뭐 또 공모사업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 형태로 되는데 앞으로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게 앞으로도 또 뭐 도시에서 도시계획 하듯이 농촌에서도 농촌 공간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농촌 공간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는 또 누가 될 거냐 어디에서 논의하고 읍면 단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개별 어떤 의제나 사업들로 또 다른 주민체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좀 홈면에 주민자치회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당장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말 만들기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도 다 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몇 해 내려오면 위원회 사업이 설정하다 무슨 위원회가 생기는데 사업 끝나면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셈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의 산하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가 그 기능을 담당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같이 해서 봅니다. 나중에 그 면의회 구성 관련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연수님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입니다. 홍준교 교수님이 저희 주제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쭉 얘기를 주제와 조금 다른 얘기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뿐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 원래 엉뚱한 얘기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선 그 이전에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 얘기가 나오는 중에 우리 홍바람 박사의 그 대표성 상당히 잘 안 된다고 동의하는데 거기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그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관련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위촉하다 보니까 이장 협의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장은 각 마을에서 일단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이장을 뽑고 그 이장이 협의회가 있는데 선거 안 하고 그냥 희망자만 모아놓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약간 의견이 다른 그런 부분에 있지 않는가 이 정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면장과 면사무소와 주민자치회 간의 불일치도 좀 하는 거 보니까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짚고 넘어야 되는 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벽한 면장도 선출하고 있고 면자치가 되지 않는 한 주민자치회는 지금과 같이 겉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완벽한 면자치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고치고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치인들이나 행정가 이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 통제하고 고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원치도 않고 아까 쭉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과정도 보면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이제 정치나 이 행정 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오랜만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할 때도 그 정부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다 빼버리고 이게 여러 가지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주민들이 싸워가지고 얻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도 고치고 조례도 고치고 아니면 법과 조례를 초월해서 운동으로 이 자치권을 획득해야지 그냥 위에서 법이 고쳐지고 막 잘 해주길 시혜를 기다린다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는 홍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했는데 이것도 홍성군의 주민자치회 홍동면 때문에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군에서 생각지도 않는데 홍동면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군 보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거 홍동면만 갖고 만들 수 없잖냐 그래서 광천이나 홍성읍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온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서 앞장서서 막 따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도를 넘어서까지 투쟁을 해서 제도도 만들고 고쳐내는 그런 필요가 있나. 그런 걸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제가 그런 일에 관여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해보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마실통신이라고 이제 그걸 만드는데 이거를 좀 더 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금은 좀 나쁘게 표현해서 광고 비슷하게 나오는 점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여론을 모으고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났냐면요. 지금 주민자치에서 그 해보나 이 뉴스레터, 이 매스컴을 만드는 게 유행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불꽃 잡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6월달과 7월달 2달 동안에 서산과 도요에서 9개 주민자치에서 해보 만들기 위해서 주민기자 교육을 9차례 나갑니다. 그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런 걸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주민 기자를 한 10명 모아놨는데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좀 분위기가 요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 엉뚱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정기관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고 너무 비대화시키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군청 면사무소 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뭘 의뢰해야만 살아가는 사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오래전에 독일 같은 데 가보니까 홍성만 시청인데 시장이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도 할 일이 없고 그냥 시장은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시민들 만나는 거 몇만 보고 뭐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는 미국이나 호주에 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1년 내내 관청에 가지 않는다고요. 갈 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관청에 가야 일이 되는 사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없어져도 관청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잖아요. 인감증이 무슨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인하면 되는 것이. 주민등록 등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분증 하나 내는 거. 이렇게 다른 나라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제가 보면은 군청이 어디로 간다, 도청이 어디로 간다, 이 행정기관 가는 기관 발전하니까 그 유치하려고 싸우고 말이에요. 거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행정기관 가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엉뚱한 얘기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끝으로 지금 이제 행정기관 부분도 홍동면, 장동면 이렇게 딱 지금처럼 나누는 것보다 홍동과 장북이 경계 지역에 지금 수계 공동체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업 어떤 공동체 유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홍동면, 장동면 합해서 홍곡 유기농 단지, 홍곡 오가닉 밸리를 여기서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케빈 선생이 또 주장을 어디다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여러 해 전에 NBN 텔레비에서 신부자 수업이라 해가지고 전국 협동청 국내외 8부작 방송을 할 때 홍동과 이쪽 장곡에 대해서 협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보도했는데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소개를 하는데 홍곡면 잘 보니까 저 사람이 뭐 실수하네. 홍곡이 없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상당히 계산해서 한 것 같고 그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동과 장곡 유기농업 벨트를 유기농에 대한 교육, 가공, 생산, 소비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벨트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자치 단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홍성군의 유기농 특구라고 하는 말만 유기농 특구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사람들이 유기농 지역에 홍성에 왔는데 유기농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유기농 식품.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유기농업 또 자꾸 줄어들고 오리농업 AI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오리가 다 없어지고 거예요. 오리농업 살리고 유기농업 식당 만들고 유기농산을 가공하고 이거를 홍국 이 유기농 벨트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이 특성화할 때 이게 자치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유기농 식당하고 일반 식당하고 그 재료값 때문에 값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 나는 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된다고요. 군청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 했더니 누구는 그걸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치에서 하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행정 단위에 대한 검토하고 자치화했으면 좋겠다. 두서없이 좀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중자치의 역량이 성장을 하면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말입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렇게 출마를 하셔야 이 동네에 뭔가 선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런 걸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홍동 연장님도 하셨던 박경환 선생님께 오늘 발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언제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분이 오늘 같은 날은 더 더러울 거를 생각하는데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황바람 박사님 아주 저도 먼저 대화도 많이 했지만 아주 굉장히 현실에 맞게 보고서를 잘 만드셨네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적식도 잘하시고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 의견 중에 저하고 굉장히 상통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기본 예산제라든지 상근 인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 5월 중심기업에 보내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주민자치회 그 사무국장 또는 간사하고 거기 본 김경환 과장하고 거기 팀장, 실무장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른 거기 간사들은 나이가 좀 연령대가 좀 적다 보니까 선뜻 얘기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홍동의 그 사무국장도 이제 몇 말씀 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 조례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장 큰 것이 주민총회다.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거를 총회에 붙여서 그거를 가결을 했을 때 가결하고 군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며칠 내에 다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통지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고 우리 홍성읍 같으면은 이제 인구수의 1% 이상, 15세 이상 1% 이상이 모여가지고 주민총회를 해야 이제 그 정족수에 맞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35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에다 통지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1년에 기껏 800만 원을 주느냐. 그게 무슨 장난이냐 이게. 800만 원 무슨 돈이냐 예산만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 나오셔가지고 한 350명이 모여서 진지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걸 가지고 군에다 얘기했더니 고작 800만 원을 주고 그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홍성군의 현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차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줘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허다못해 한두 개 사업이라도 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우리 군이 이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통상 3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것은 이제 그 교육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있어요. 법률에 있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거기에
만약에 군에서 꼭 필요한 게 있을 적에는 그거 잘라도 된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면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그래요. 아마 옛날에 정책인과였거든요.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거의 다 해줘요. 홍주고등학교 정문 거기 뭐 한 거 다 해줬지. 뭐 가끔 학교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홍동중학교도 해줬고 이렇게 해주는데 왜 국가에서 하는 자치, 주민자치를 하는 부서에 겨우 800만 원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목장 인건비라 해가지고 1년에 한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의 뭐 최저임금제에 가깝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이제 당초 예산에는 반, 1,200만 원만 확보해줘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계약을 그러면 6개월만 하고서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 불안해서 얘기를 해먹거느냐. 사목장들이 6개월밖에 보험금을 받을 뭐가 없는데 과연 누가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당초 예산에 2,400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지. 그것도 지금 뭐냐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근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답이 아주 시원치는 않았습니다. 뭐 조례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원래 내가 처음에 이렇게 깔았어요. 사실 조례에 우리가 통상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못 해줘요. 현재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은 자유권에 뭐 제한을 가는 이런 것은 헌법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또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돈을 내게 한다는 이런 건 안 돼요. 국민한테. 그 나머지는 조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 그냥 보면 안 되지만 조례가 딱 정해 놓으면 선거법에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거를 행정과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조례 중앙에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원래. 아니 중앙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뭐로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 많이 있걸래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총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르면 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권자가 군수고 의결권자가 이제 의회죠. 그런데 편성하기 위해서는 실과장하고 읍면장한테 예산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 읍면장은 의장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의장, 정식적인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의장을 통해서 예산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의로 보내고 또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여기까지 봐왔던 거 이런 사업들 또 중앙부처의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사업 구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우리가 뒷받침이 안 된다 하면은 전문가 영역을 거쳐가지고 영역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3천만 해가지고 전문가 영역을 하면 이제 거기에 우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인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정식적인 라인이 없어요. 현재 우리 기본 조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지금 재매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제상으로는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 요구를 쓰는 권한 자체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가 있지는 않고 다만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것을 본수는 반영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회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결집한 주민총회 예산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라고 아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동양대 황정규 교수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지방 그 조직 개편한 거 그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금 행정지원과 거기 행정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무과로 시작을 했죠. 내무과 행정계에서 이제 하는 일이 조직 및 인사관리예요. 그런데 그때 97년도에 우리가 IMF 사태를 맞고 나서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대대적으로 아주 지방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성군은 97명을 자르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때 회의에 저하고 홍동위원장하다, 홍성업장하다, 내무과장하다, 최만석 과장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홍동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도청 회의를 갔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당시에 그 도의 과장이 유덕준 과장이었어요. 육사 출신이고 우리 말로는 워카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무관 이제 사무관은 이제 거기서 그 정년 이제 군인은 저거냐 계급정년이잖아요. 계급정년에 달 것 같으면 자기 희망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행정기관에 군대 출신 사무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군에도 그 임원영 보수 같은 경우도 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서류를 딱 갖다 놓더니 딱 펼쳐보니까 홍성군이 97명을 잘라낸 거예요. 뭐 내용은 없어요. 다른 어떻게 잘라낸 것도 없고 전국 숫자만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 지침은 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지침이니까 회의할 것도 없이 빨리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 근데 차 타고 오는데 그 계획을 이게 내무부에서 전부 기자들한테 뿌려가지고 벌써 기자들이 먼저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우리 기자님도 먼저 하셨을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 작업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사람을 잘라야 될 것이냐, 무한정을 해야 될 것이냐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민들한테 지탄이 됐던 공무원들, 또 징계를 많이 받은 공무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나이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그 안을 정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2번 거쳐가지고 그걸 이제 확정을 해서 하는데 하여간 뭐 이제 자기들이 보면은 이제 나는 잘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충 알잖아요. 자기 징계를 몇 번 받았다든지 또 뭐 지금 정원에 과원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 나이가 많다든지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또 어려웠던 사항이 이제 그 전행과 전전행과 그 시단회의가 이제 그동안에 시청만 있었는데 시청과 군청을 따로 분리했었어요. 자치단체를 2개씩. 공주시가 있고 공주군이 있었어요. 고령군이 있고 고령시가 있었고 이거를 다 통합시키라 해가지고 그 태안, 공주, 또 고령 이런 데가 최고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도 하여튼 굉장히 어렵던 직무 중에 하나였었는데 태안군 같은 데에서는 그 직원 1명 그만두면 공무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1,100만 원씩 무조건 줬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만두면 1,100만 원을 준다. 그래가지고 서로 걷어가지고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면단위는 당시에 그 직전에는 대략 한 25명 정도 됐어요. 직원 숫자가. 그리고 광천읍은 45인에서 50인 정도, 홍성읍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97명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직무 분석해가지고 뭐 업무 따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은 직이 아니에요. 전부 직렬이 굉장히 많아요. 직급별 직렬별로 농업직이 뭐 9급부터 5급까지 있고 행정직이 9급부터 5급까지 있고 뭐 이 보건소라면은 그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고 또 방사선 무슨 관계 직렬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전산직도 있고 전산기술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뭐
축산직도 있고 기능직도 12가지 직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각 과별로 딱 그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제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있고요. 그때 당시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일을 웬만한 일은 다 했었어요. 실제로 25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의로 전부 이제 그 업무를 복귀시킨 거예요. 이제 권한을 줬던 것을 다 뺏어서 군에다 하고 여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주민등록 등본 떼는 정도, 재산세 뭐 과세 자료 이렇게 전산 입력하는 정도, 또 그 밖에 이제 이런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재무계가 있어가지고 재무계에서도 전부 그 세금 같은 것도 다 해서 직접 계산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영세민 책정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 해가지고 본인 보고만 하면 딱 선 꺼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고 또 토목사업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치안은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면다리를 4 내지 6명이라고 허락했었어요. 4 내지 6명. 그리고 자치센터로 하고 그 자치센터 장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민간위원장으로 하라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민간위까지는 안 했지만은 하여간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읍면의 기능이 전부 군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읍면에서 웬만한 데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읍면 기능을 좀 보강하는 마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것도 이제 검토를 잘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읍면 기능과 군 기능이 완전히 틀려요. 어떤 기능이 틀리냐면 군은 업무를 기획을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예산 편성까지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다 해서 실과와 읍면을 뿌려주면 이제 거기 읍면에서 이제 집행을 하거든요. 웬만한 건 다 그래서 집행하고 아주 간단한 것만 다시 읍면에 줘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에 아까 얘기한 자치 기능을 둔다고 보면은 완전한 자치 되기는 힘들겠지만 완전한 자치가 되려면 또 의회도 구성을 돼요. 의회 재정권이 있어야 이제 의회 구성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조세 체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조세 체계. 이제 읍면의 조세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면에서 받는 것만 자기 재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군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잘 사는 읍면은 조세가 많아지고 못 사는 읍면은 조세가 또 작아져요. 그런 부분도 또 생겨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검토가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용어 중에 신중앙집권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앙에서 너무 이제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게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고양이를 그리는 거예요. 고양이를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제 법령 만들고 중앙에 기획했던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회수해 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수해 가고 어느 정도 지방이 이제 역량이 됐을 때 다시 권한을 이양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 면자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체계라든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제체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읍면장 정도는 그 민간인이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은 그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정성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주 그 공무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한 거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은 민간위원장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 민간인이 하게 된다면은 그 우리 공무원의 개방형 지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방형 지구이라 해가지고 그
한 10년 전쯤에는 중앙에서 많이 했었어요. 중앙의 각 부처에 주민 일반인들 중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제도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직 바깥에서 보던 공직하고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해보는 공직은 또 틀리거든요. 이게 협조 관계도 그렇고 법제 관계도 그렇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도 그렇고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실패했는데 읍면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은 실정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는데 그리고 읍면은 아주 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순 행정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걸 모를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가서 주민하고 화합 잘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단 저는 이 정도. 예,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글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말 핫페이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읍면장을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제도적으로는 개방형직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국에 사례가 있으니 장단점도 있고 여러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막 시작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도 좀 시범 사업으로 하나 좀 해볼 수도 좀 있지 않겠냐 제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약수점은 일단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질문들 좀 해주시죠. 이건 좀 궁금하고 이건 좀 제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잘 제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공동시장 주민자치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입니다. 아까 이번현 선생님이 마실공신을 담보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디 가셔서 관여하시면서 담보라고 하는 담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는 그 주민 기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계속 2년 동안 해서 33개 마을 기자단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면회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2천만 원 들여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방문을 했더니 이게 니네만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 마실통신 같은 그런 신문은 좀 더 많은 마을들이 해서 이게 안정적인 그 예산 지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기 작년에 10월 7일인가 고주청 행정부 차관님이 오셔서 제가 면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을 저희 다 공모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발의하는 건데 고향에 후원금을 보내는 제도, 세금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를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안 되고 내년부터는 이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고양세라고 해가지고 이 주제하고는 딱 맞지는 않는 주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일종 출향인들이 이제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하면 이제 세제를 주는 뭐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주민자치에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안 되는 거고요. 홍성군에서 모금해서 주민자치 사업에 배분해서 쓸 수는 있겠죠. 홍성군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고향세 자체가 주민자치의 용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런 재원도 말씀대로 홍성군 차원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주민자치의 예산으로 쓴다든지 그런 거야 가능하죠. 황다라 박사가 제안했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기본 예산제 개념이 지자체 읍면마다 기본 예산을 1억, 2억, 뭐 5억 이렇게 딱 정해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집행력을 가지면 어느 면은 신문을 발행하겠다든지 하고 싶은 내용을 구성하면 되거든요.
이런 제도가 좀 더 빨리 확산돼야 되는데 서울 쪽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도감수로. 예. 네, 저 마실통신에서 한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소식을 할 때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소식 좀 보내달라고 이제 연락을 몇 번 보고 이거 거기서 제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그렇게 다른 면에서 못하는 거를 아주 신진적으로 일찍부터 주민자치보다 먼저 이거 시작하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제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읍면장님하고 타협을 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총회에서 의결 됐건랑 우리 이거 주민총회에서 한 5건 의결됐는데 3건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 요구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딱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네, 제가 그 네. 사례를 대덕 구청장님이 주민자치에서 의견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대덕구청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은 그냥 주민자치에는 별도의 어떤 기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그렇게 할게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지금 그런 인식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기획실 예산 계산을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공문으로요. 그 주민 예산용으로 할 때는 지역 회의를 통해서 지역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요. 그거를 행정관 안 보였지. 근데 지역 회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이 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이 된 지역회의에서 예산 뭐 할 건가를 결정해서 요구하라 이렇게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문면에서 좀 유야무야하는 것이 이장들하고 갈등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공개를 못하는 거죠. 현재 상황 내가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홍성읍에서 시도해볼까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 읍면장들이 이거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내년도 사업 한 20개 정도 보고 한다면 그 중에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거 2-3건 정도는 넣어줘야지. 당연히 넣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계속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홍동에 있을 때 왔더니 그 거리축제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 예산은 지방 우리 하면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던 일인데 지금 이거는 그 법적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읍면, 동에 주민참여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래요. 읍면동에 지역회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읍면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읍면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에 지역위원회든 지역회의든 구성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굉장히. 문제는 이제 군의 주민참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정책 의지와 정책 내용인데요.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진행되어 버리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고 지역위원회, 읍면위원회에서도 신청을 하시라. 그럼 그거를 군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갖고 마음에 드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운영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읍면의 위원회나 회의는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건 의무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아름아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공모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 홍성구는.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도 할 수 있고 지역회의도 할 수 있는데 그 지역회의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구성하거나 하지 않고 읍면장님들 아름아름으로 구성해서 음성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회의가 있어요. 거기가 소장님 말씀은 이거죠. 없어요. 그런 면에서 주민참여 예산도 군청에서 기획을 할 때 한 읍면당 실링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는 5천만 원 신청할 수 있다, 1억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실링을 제공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참여한 지역회의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걸 지금 우리가 하던 총회를 거쳐서 그 금액만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반영이 되는 거죠. 한도에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그때 관여했던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읍면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예산에 읍면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아예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도화 시키는데 아까 이제 우리 황보람 박사가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주민참여 예산 틀을 이용해서 실링을 읍면당 1억씩 5천만씩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홍성군의 일반 회계에 반영될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1년에 5억, 10억 이렇게 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도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게 아예 주민참여 예산 실링을 매년 배분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동당 3천만 원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총회를 하면은 5천만 원을 서울시는 배정하는데 2천만 원은 구청에서 주민자치회에 한도액을 2천만 원 배분해놨고요. 서울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3천만 원 한도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민자치회를 하는 주민 동에서는 5천만 원 한도액의 사업비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법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선 시군이 오면 그것을 형식화하거나 또는 읍면이나 그 주민들 사이에 이익사업, 민원사업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개선 사항을 한번 지금 홍성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에 우선 배분을 해요. 읍면 사업이라 해가지고 몇 달이면 금년도 예산은 4천만 원, 또 이제 홍성호하고 4개 읍면은 5천만 원까지. 이거 이제 그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면 작년에 예산 합계 운영할 때 참석자 비율하고 그 내용의 참신성 두 가지를 평가해가지고 4개 읍면은 5천만 원, 나머지 읍면은 4천만 원까지를 줘가지고 그나마 공모 사업에 그렇게 우선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800만 원 해서 그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해주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뭐냐면 공모 사업에 꼭 따설 것 같으면 주민총회가 와 필요냐 이런 얘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게 주민의 의사니까 대부분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읍면장이 우선 그 다른 예산에 앞서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줘야 되고 돈에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참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 지역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예산 요구를 해라라고 기획실서 한번 공문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대로는 못 봤어요. 제가 되지도 않고. 근데 그 지역회의에 대부분 주민자치 의원이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가 주축이 돼가지고 예산 요구도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총회에서 의견된 것을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조금씩 마무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군청의 주민자치 업무 담당 부서와 주민참여 예산제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도 설계를 같이 해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해서 박승수 변호사님이 좀 전문가시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마무리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신 말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 따르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따르고 있고 또 군청이 감당하는 판서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람이 바꾸면 사람에 따라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정리해야 되는 홍성군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면에 사는 사람은
사람은 하나인데 이제 조례는 여러 개고 뭐 이렇게 부서도 담당 과도 여러 개고 이렇게 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주민 중심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좀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서는 이제 지역회의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지역회의가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관계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사람이 바뀌어도 혼란이 없고 그냥 쭉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서 하여튼 아까 제가 탄소 중립 조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요. 이게 여러 파트에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하고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면 뭐 면 단위별로 또 무슨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무슨 기구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게 항상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걸 만드는 중앙정부 부처들이나 이 지자체에서는 담당 부서들은 그걸 생각 못하는 거죠. 주민자치회하고 관계를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냥 각각 법률 만들어지면 조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면에 사는 주민들이 좀 오히려 좀 제안을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저기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이런 문제점들 또 보통 때 주민들이 궁금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좀 모순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때 우리 해보에다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서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것도 기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해보가 좀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얘기하느라고 이제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하여튼 모아서 공동으로 자치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오신 여주시에서 말씀하시는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시 생활력 플러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창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농촌협약 관련해서 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으로 위촉이 돼서요.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그 추진위원회를 뭔가 회의를 소집하고 또 니즈를 파악하고 사전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그 역할과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해주셨던 내용이 소중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매 사업 단위별로 별도의 추진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주민참여 예산이 있지만 참여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다 커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츰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식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소중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신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권한을 줬지만 다시 그것을 환수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한 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췄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 권한을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도 예를 들면요. 과거에 그 관리지역이 있잖아요. 용도지역에 이제 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홍성에 그 제2문화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제2문화마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원래 드는데 생산관리지역이 이제 일부가 있었고 농림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농림지역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 몇 %는 바꿀 수 있다는 게 충남도 조례로 시군에 의인됐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는 일하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계획관리 지역이 부족하면 공장 같은 거 설립할 때 한 3,000평이 얼마하고 시군에서 그냥 용도 지역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난개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다시 그걸 회수해가지고 지금 권한을 뺏었어요. 뺏어서 다시 주고 지금 또 이제 내려준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면은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허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충남도에서 다 운영했었는데 그 뒤로 다시 이제 홍성동에 주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전국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회수해가는 게 더 있어요. 전국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보통 때는 다 이제 내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좀 농촌 협약 관련해서는 아마 또 별도로 이야기를 또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야기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희도 별도로 또 원래 생각을 할 텐데 발제하신 두 분의 마무리 멘트를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만호 박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도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얹을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연구할 때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서 살면서 계속 드는 이제 의문이자 고민거리는 주민 주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닌 거잖아요. 사업 성격이든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면 지역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구성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데 기여할 수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우리 그런 여론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같이 고민할 그 터전을 만들 거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고민을 좀 계속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해주셨었던 말씀들 이런 것들 계속 이어가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재밌었고 역시 그 토론자들 말씀 속에 제가 이제 혼자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길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겠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주민자치회 정체성 이야기를 이제 오늘 주제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체성을 논의할 때 앞으로 많은 토론과 법률적인 따르는 과정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봉사단체가 아니다는 것. 주민자치회는 봉사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주민자치회 활동의 일부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정체성을 고민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제 면 단위와 읍동 단위가 사실 구분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역사적 흐름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발견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사실 그 뜻인데요. 이 면은 군처럼 종합행정을 해야 될 그러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을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로 이 분리된 공간을 가진 이 면들의 연합체죠. 근데 이 동이나 읍은 단일한 공간 구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서비스적 기능들이 공공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읍과 면을 더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읍과 면을 하나의 어떤 기구로 묶어내기 위한 공동체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읍과 동의 주민자치회는 공공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충족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활동의 중심이 있을 수 있다면 면의 주민자치회는 며칠 동안 물론 주민자치회는 둘 다 이 정체성은 대표기구입니다. 주민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조례도 주민 대표기구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존의 사회단체들하고 갈등도 있고 정치적 지금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동네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면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의사 형성, 면의 주민들의 의사 형성이나 계획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강하다. 면의 주민자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면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글에 쭉 적어놨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공명되고 있는데 이 소멸하는 건 자치단체지 주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위기의식과 이 쇠퇴의 징후는 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면의 쇠퇴들을 방치하면 사실은 군단위들은 엄청난 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고 조금 좀 터치를 하면 군의회에 아까 이제 의회 그 사무직들 인사권이 군의회로 넘어갔다 했잖아요. 금년부터 올해부터 또 하나 추가된 게 의원 정수의 50%의 전문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 군의회가 현재 홍성군의회가 예를 들면 10분 정도 12명 계실 것 같은데 11명 그러면은 5명의 7급 상당의 전문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방직 공무원들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그 자격 조건들을 이제 홍성군 의회가 만들어낼 텐데 이제는 인사를 군수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군 의회 의장들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 5명을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올해 중으로 50% 뽑고 5명 중에 내년에 5명이 50%를 뽑아서 이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를 또 군의회에서 이것을 정책화하고 조례화하고 또 주민자치와 소통하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제안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장 문제에 대해서는 면장을 주민이 추천하든 외부 공모를 하든 직접 선거제를 하든 어떤 형태를 하든 간에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이제 의성에서 해보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반성한 내용이 조금 전에 오늘 주셨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유능한 사람이 와도 면장의 권한이 없더랍니다. 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예상 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사업비만 면장이 집행할 수 있지 그 이상 거는 전부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면장을 의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하는 박사를 뽑았어요. 이 면장에 와서 할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주민들하고 놀아주는 역할밖에 못했고 근데 그나마도 주민들은 이 면장에 대해서 2년 동안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과를 기대했던 다른 측들에서 보면 이 면장이 이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오늘 저희들이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배경이 거기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우리 국가사모 저하고 이제 그 대선 의제로 제안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읍면동 예산제를 운영하자. 지금은 읍면동장들이 예산 편성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보면 면 단위도 정책 사업을 예산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본청에 정책 사업을 넣고 면이 하고 싶은 걸 거기 넣게 하는데 그렇게 넣었을 때는 재무회계 규칙 때문에 3천만 원 넘는 거는 본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책 사업으로 넣고 재무회계 규칙에 이렇게 자기들이 편성한 정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은 면장이 직접 집행하도록 해준다면 주민자치와의 협업 구조는 훨씬 힘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글에 써놨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그 우리 저 농촌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뭐 사회적 경제 사업이나 마을기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면사무소에서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위임해주는 게 맞다. 근데 이걸 모든 면에 획일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서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갔나? 네, 오늘 그 정도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예. 마이크 좀. 지금 그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의
의회 의원이든지 또 공무원 중에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기 같이 참여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됐으니까 그걸 조직화해서 같이 앞으로 논의해 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계가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었네요. 그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 중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성군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폐지안을 여러분들이 발의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조례를. 그 조례에 대한 개선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요. 조례안을 제정하는 발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홍성군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 지금 조례안 만들었을 텐데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1월에 발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들었을 텐데 정부. 자칫보면은 이 발의가 될 수 있는 이 유권자 서명 요건이 있는데 2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예상컨대는 홍성군 의회는 5분의 1 가까이 정했을 겁니다. 왜냐면 20분의 1은 너무 쉬워요. 2만 명이 서명해야지 조례 발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분의 1이면 이게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5분의 1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개정하는 조례 발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요. 예,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숙제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주제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면상수의 권한,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법 제도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에도 지금 대표성을 가지자고 하자면 우리가 좀 경험이 적다 보니 권리의식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자치의식이 훨씬 더 많이 성숙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도 기대할 것 같은데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서가는 홍성군에서 먼저 그런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요 주제에 관련해서는 실은 또 농특위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정책사업 관련해서 행안부와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정책은 많이 시행되지만 정책 효능감이 현장에 끌어지고 주민들이 참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원되는 형식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읍면 단위에서 행정과 주민자치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농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정보를 말씀드립니다.